잠시 잘 쉬셨나요? 전사세무 2급 1주차 3차 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산 중 유가증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73페이지로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유가증권을 분류하는 방법은 4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만기 보유증권, 매도 가능 증권, 그리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렇게 나누는데,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듯이 당좌 자산이죠. 그래서 유동 자산 중 또 당좌 자산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조건이 뭐냐? 단기간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매수와 매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거를 시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성이 있는 주식이나 채권, 즉 지분증권은 주식에 해당되고요. 채무증권은 채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사고 팔 때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만기 보유 증권은 상환 금액이 확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회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를 하는데, 반드시 얘는 채무증권밖에 될 수가 없어요. 즉 채권밖에 안 돼요. 주식은 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 보유증권으로 주식을 분류했다. 그러면 잘못 분류한 게 되겠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조금 이따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을 먼저 설명할게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 즉 피투자 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데 몇 프로를 20% 이상 투자한 경우는 별도 분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도 가능 증권은 단기 매매 증권에도 안 들어가고 만기 보유 증권에도 안 들어가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에도 안 들어가는 몽땅, 즉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를 한다든가 또는 시장성이 없는 주식, 채권을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유가증권에 대해서 취득원가를 채택을 해야 되는데, 취득원가는 매입 가격에 취득 부대비용을 몽땅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줄을 좀 그셔야겠죠, 여러분도.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 부대비용은 그렇죠,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 비용 처리해서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그럼 만기 보유증권, 매도 가능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취득 부대 비용을 몽땅 다 원가에 포함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은 후 기말 결산일이 왔어요. 결산일이 왔을 때 유가증권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평가를 할 때 공정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해서 손실을 보거나 이익을 봤을 때 영업외 손익, 즉 단기 매매증권 평가손익, 그래서 평가손실 또는 평가이익, 이걸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액으로 처리를 평가를 하는데,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자본 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평가 손익을 속한 계정 과목으로 넣으셔야지 돼요.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을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가법을 쓰면 됩니다. 만기 보유 증권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즉 채권은 평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평가손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유가증권 평가도 했는데, 유가증권을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손상차손을 인식하려면 회수 가능액이 뭐보다 적을 때 취득가액보다 적은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 유가증권에는
그렇죠. 매도 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 이런 경우에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고 단기 매매 증권은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형자산 가보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은 79페이지,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특징은 그렇죠.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으로 일단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여러분 뭐 특허권 그러면 그렇죠. 법령에 신고한 신고증이 있죠. 그렇듯이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통제, 우리 회사가 통제가 가능해야 되고 영업활동으로 사용이 되며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며 미래 경제적 효익의 기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없는 자산을 무형자산으로 별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무형자산도 기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그렇죠. 감소되겠죠. 그래서 상각을 합니다. 자, 상각 기간은 관계 변경이나 계약이 정해진 경우는 그 기간 동안만 상각을 하면 되고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냐? 밑줄 그으세요.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각 방법은 정액, 정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자, 합리적인 방법은 모두 인정을 하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자,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 그리고 영업권은 무슨 법만 정액법만 사용한다라는 것도 밑줄을 좀 쫙 그어놓으세요. 무형자산은 잔존가액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0원입니다. 그리고 상각은 직접법과 간접법 모두 인정을 하는데 대부분 직접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취득원가와 누계액을 주석에 기재하기도 합니다. 자, 상각은 직접 차감하는 방법을 직접법이라고 해서 무형자산 상각비 그리고 대변의 무형자산을 바로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나타나 있는 무형자산은 장부금액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영업권, 개발비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산업재산권. 그죠? 산업재산권에는 뭐 특허권, 상표권, 뭐 디자인권, 뭐 상호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어업권. 어업권도 무형자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 중에 두 가지를 좀 보고 갈 건데 영업권과 개발비를 좀 볼 거예요. 자, 영업권은 사업 결합에 의해서 취득한 영업권만 인정한다라는 것은 A회사가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A회사랑 합병하는 경우 그죠? 그럴 경우에 영업권 인정해 주는데 내부에서 창출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자, 개발비는 뭐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신기술을 개발할 때 처음부터 물건이 딱 나와서 개발비, 무형자산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개발과 관련된 비용을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지만 개발비라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구 단계를 거쳐서 개발 단계 그리고 생산 단계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는데 연구 단계는 연구비 즉 비용 처리하고요. 개발 단계에서 인식 기준을 충족한 경우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설정할 수 있고요. 인식 기준을 불충족했을 경우에는 경상연구 개발비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제품 사업화 과정을 한번 살펴볼까요? 기초 연구 그리고 대체안들의 응용 가능성을 탐색하는 요 단계가 연구 단계죠. 그래서 연구비, 비용으로 처리하고 산업화를 결정하고 나서 시제품을 생산합니다. 여기까지를 개발 단계라고 하는데 이 개발 단계에서 인식을 충족했다. 그러면
무형자산인 개발비. 충족하지 못하였다. 그러면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적으로 시험 생산을 하고 양산이 되게 되면 생산 단계예요. 이때가 이제 제품 원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화 과정은 연구 단계, 개발 단계, 생산 단계로 나누어서 비용 또는 무형자산, 그리고 제품의 원가 이렇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채를 좀 알아볼 겁니다. 자, 사채는 그렇죠. 비유동부채죠. 비유동부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 비유동부채는 유동부채도 알고 있고 비유동부채도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좀 사채와 충당부채를 좀 알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사채는 여러분 95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95페이지에 오셔서 사채를 좀 살펴봐 주세요. 자,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액면으로 발행할 거냐, 할인 발행할 거냐, 할증 발행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액면 발행은 액면 금액과 발행 가격이 같은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즉, 액면 이자율과 시장 이자율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액면 이자율이 뭐고 시장 이자율이 뭐냐? 여기 이자율 종류 써놨죠. 자, 액면 이자율은 사채권면에 표시된 이자율로서 표시 이자율이라고 해요. 즉, 사채를 한 좌라고 하는데 여러분 주식에는 주식 저기가 있잖아요. 그렇듯이 사채도 사채권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표시되어 있는 이자율을 액면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장 이자율은 사채 발행 시점에서 시장에서 형성되고 있는 은행 이자율, 대부분 요 은행 이자율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로 인해서 그렇죠. 할인 발행을 할 거냐, 할증 발행할 거냐,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유효 이자율이라는 건 사채 발행 가액과 사채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일치시키는 내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유효 이자율은 그렇죠. 할인 발행하거나 할증 발행할 때 그 발행 차금에 대한 상가액을 계산할 때 아주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효 이자율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위로 또 다시 가서 할인 발행은 액면 금액이 발행 가격보다 큰 경우예요. 자, 액면 100원이에요. 그러면 발행 가격이 90원. 그죠? 그러면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작은 경우에 할인 발행을 하는 겁니다. 요때 10원의 차이는 그렇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으로 표시를 해놨다가 사채 발행한 그 해부터 상한에 걸쳐서 유효 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거나 또는 환입합니다. 그리고 사채 할인이나 할증 발행 차금 상각액은 이자 비용에 가산해서 쓰거나 차감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할증 발행이에요. 할증 발행은 액면 가격이 100원인데 발행 가격이 120원이다. 그러면 그렇죠. 20원만큼 더 이익을 받잖아요. 그래서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큰 경우에 할증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20원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사채를 발행할 때 부대 비용이 있겠죠. 그거를 사채 발행비라고 합니다. 자, 사채 발행비. 사채를 발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재비용으로서 사채권 인쇄비, 광고비, 사채 발행 수수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 사채 발행비는 사채 발행비라는 계정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할인 발행하거나 할증 발행할 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있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하면 여기에다 더하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생기면 여기에서 뺍니다. 그럼 액면 발행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액면 발행일 때는 액면 가격과 발행 가격이 똑같죠. 그러면 그만큼 사채 발행비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으로 별도 분리해서 분계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채 발행비.
이렇게 했던 사채를 이제 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상각을 할 때 이제 주로 뭐 사채 상각은 결산일에 하겠죠. 네. 자, 사채 할인 발행 차금과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사채 발행부터 최종 상환시까지 뭘로 유효 이자율 법에 의해서 상각 또는 환입하고 사채 할인 또는 할증 발행 차금의 상각액은 이자 비용에 가산하거나 차감한다 라고 했어요. 자, 상각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액면 이자는 액면가액 곱하기 액면 이자율, 유효 이자율은 발행가액이에요. 발행가액 곱하기 유효 이자율입니다. 액면 이자율에서 유효 이자율을 빼게 되면 요 차익이 생기죠. 차익이 생기는 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의 상각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하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이자 비용의 가산. 요거는 좀 적어 놓으세요. 네. 그리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이자 비용에서 뺍니다. 빼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채 상환에 대한 이야기를 또 좀 할게요. 사채 상환은 104페이지에 있네요. 자, 사채 상환은 조기에 상환할 수 있고 만기에 상환할 수 있겠죠. 자, 만기에 사용하면 상환 손익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리고 뭘로 상환해요? 액면가액으로 상환합니다. 왜? 만기는 액면가액으로 주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조기 상환할 수가 있어요.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상환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상환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게 이익이 생기고 어떤 게 손실이 생기냐? 매입 가격이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 즉 장부가액이 큰 경우에는 상환 이익이 생기죠. 그래서 사채 상환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장부가액에 비해서 매입 가격이 크게 되면 손실을 보죠. 그래서 사채 상환 손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장부가액은 액면가액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빼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더한 게 장부가액입니다. 자, 이번에는 충당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재는 106페이지와 107페이지를 거쳐서 있습니다. 자, 충당부채. 충당부채가 뭐예요? 그쵸? 불확실한 현재 의무와 우발부채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증거를 고려해서 현재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현재의 의무를 충당부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충당부채에는 종류가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어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그렇죠. 종업원이 퇴직할 거를 계산해서 퇴직금을 미리 계산한 거를 충당부채 형식으로 모아놨다가 퇴직할 경우 충당부채에서 대체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는데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 공식이 어떻게 되죠? 퇴직급여 추계액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초잔액에서 단기 퇴직 지급액을 뺀 거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차변의 퇴직급여, 즉 비용으로 발생을 시켜놓고 먼저 발생해 놓고 충당부채로 설정해 놓는 겁니다. 그럼 요거는 회사 내에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퇴직이 이제 종업원이 퇴직을 했을 경우에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으면 먼저 갖다 쓰고 부족한 금액은 비용 처리 바로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제품보증 충당부채입니다. 제품보증 충당부채를 하자보충 보증 충당부채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우리 무상 수리 받는 그런 가전제품들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즉 미래 발생할 그 수리 비용을 미리 부채로 인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제품보증 충당부채 또는 하자보증 충당부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경품 충당부채가 있어요.
경품 충당 부채는 뭐 환불 정책이나 경품 제도를 시행할 경우에 경품과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 최선의 추정치를 충당 부채로 인식하는 것을 경품 충당 부채라고 합니다. 자, 퇴직급여에는 이제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퇴직연금 제도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자, 퇴직연금 제도엔 두 가지가 있어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죠. 자, 확정급여형을 DB형이라고 하고 확정기여형을 DC형이라고 하는데, 운용 방법에 따라서 DB형과 DC형이 좀 달라요. 그죠? 자, 운영 방법은 회사가 책임을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해요. 그리고 퇴직연금 운영자산으로 처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DC형은 종업원이 운영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회사는 납부해야 될 부담금을 뭘로 처리해요? 퇴직급여, 즉 비용으로 인식하고 끝내는 거예요. 관리는 회사가 안 해요. 종업원이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납부할 때는 DB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고요. DC형은 퇴직급여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자, 종업원이 관리하는 건 이익이 발생해도 우리 회사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개가 없어요. 그런데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회사가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이자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퇴직연금 운영자산의 금액을 높여줍니다. 또는 이걸 퇴직연금 이자 수익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운용수익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결산 시에는 그렇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설정해 놓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설정하고요. DC형은 분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퇴직연금 알아봤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외화채권과 채무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외화채권과 채무는 우리나라 원화가 아닌 외화, 뭐 달러나 엔화, 위안화 이런 거겠죠. 즉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랑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외화로 받았을 때 우리나라 원화로 환전을 할 경우에 환율을 적용해서 발생시켜 놓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얘는 하겠습니다. 교재는 109페이지요. 자, 다음 거래를 일자별로 분개하시오. 자, 세길무역 주식회사는 웰스 주식회사로부터 상품 500개, 개당 2만 불, 3개월 외상 조건으로 매입하다. 자, 3개월 외상 조건이니까 외상 매입금이죠. 현재 적용 환율은 1달러당 1,200원이다. 그러면 얘 이렇게 곱하고 이 금액을 또 1,200원을 이렇게 곱해야지만 매입한 가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상품 1억 2천, 외화, 외상 매입금 1억 2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세길무역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델타에게 상품 300개, 개당 250, 미화 250, 2개월 외상 조건으로 판매하였다. 거래일 현재 적용 환율은 미화 1달러당 1,250원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300개 곱하기 250불 그리고 다시 원화로 환전해야 되니까 1,250원 이렇게 곱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외화로 적용을 했으니까 외화 외상 매출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외화 외상 매출금 대변의 매출 또는 뭐 상품 매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외화로 가지고 있던 채권과 채무를 이번에는 결산을 맞이해서 뭐를 해요? 평가를 합니다. 자, 평가를 할 때 결산 시 현재의 기준 환율로 환산해서 차익이 발생하면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외화 환산 손실로 표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제를 이어서 가면 연습문제 1에 외화채권 채무를 결산일 현재 환율로 평가하여 분개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결산일 현재 환율은 미화 1달러당 1,100원입니다. 자, 외화 외상 매입금이 얼마 있었죠? 1,000불이었나요?
그렇죠. 500개 곱하기 2만 불 했으니까 1000만 불이었죠. 저기 10만 불이었죠. 자, 10만 불을 12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갚을 돈은 1200원이었는데 결산에 1100원이에요. 그럼 얼마만큼? 100원만큼 덜 갚아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익이죠. 그래서 1000만 원만큼 이익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외화 외상 매출 매입금을 줄여주고 외화 환산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되고요. 외화 외상 매출금은 300개당 250불이었어요. 그죠? 그럼 75,000불이죠. 75,000불인데 내가 처음에 매출할 때는 1250원이었어요. 그죠? 요게 매출할 때 1250원이었는데 결산에 1100원이에요. 와, 돈을 덜 받게 됐네요. 그죠? 얼마만큼? 150원만큼 덜 받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1125만 원만큼 손실을 봤습니다. 이게 외화 환산 손실입니다. 그리고 외화 외상 매출금을 그만큼 줄여주시면 외화 외상 매출금의 장부 금액이 줄어들겠죠. 자, 이렇게 했던 부분을 상환하거나 또는 회수를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기말에 평가된 금액을 가지고 그게 장부가액이잖아요. 그죠? 그걸 가지고 내가 상환이나 또는 회수할 때 그때의 기준환율로 또 환산을 합니다. 해서 장부가액과의 차익이 발생되면 외환 차익 또는 외환 차손, 즉 외환 손익으로 표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볼까요? 110페이지입니다. 외화 외상 매출금을 2월 25일 전액 회수하였으며 외상 매입금은 동년 3월 20날 전액 결제하였다. 자, 2월 25일 날은 1,300원, 3월 20은 1,400원이에요. 그럼 서로 달라요. 그죠? 자, 외화 외상 매출금은 1,300원에 회수를 했습니다. 우리 외화 외상 매출금 75,000불이었죠? 자, 75,000불 곱하기 1,300원이에요. 그러면 9,750만 원을 2월 25일 날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외화 외상 매입금은 얼마 있었어요? 75,000불 곱하기 결산에 1,100원이었죠? 자, 여기 보세요. 결산에 1,1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100원만큼 곱해주면 장부 가격이 8,250만 원인 거예요. 8,25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9,7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익 받나요? 손해 받나요? 이익 받죠? 자, 여러분 요거 오타니까 요 왼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일로 와야지 돼요. 그죠? 자, 그래서 외환 차익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옮기세요. 이익 봤어요. 자, 이번에는 외화 외상 매입금이에요. 외화 외상 매입금은 10만 불이었죠? 10만 불이 결산 때 1,100원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장부가액은 1억 1,000이었습니다. 1억 1,000만 갚으면 되는데 얼마를 갚게 됐어요? 1,400원. 1,100원짜리를 1,400원에 갚아야 돼요. 그러면 300원만큼 손해를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갚을 돈은 1억 4천이고요. 외화 외상 매입금은 1억 1,000입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손해 봤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 외환 차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본입니다. 자, 116페이지 자본 갑니다.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액면, 할인, 할증 발행이 있습니다. 자, 액면 발행은 액면가로 그대로 발행하는 걸 이야기하고, 즉 액면가액과 발행 가격이 똑같아요. 그래서 5,000원짜리 주식을 만주에 발행한 경우 만주 곱하기 5,000원 해서 5천만 원이 자본금으로 있으면 됩니다. 할인 발행은 액면가액과 발행가격 중 액면가액이 큰 겁니다. 그래서 이때 액면가액이 크다. 그러면
발행 가격을 그만큼 덜 받았잖아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생깁니다. 자, 5,000원짜리를 4,500원에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내가 받을 거는 4,500만 원, 4,500만 원이래. 450만 원인가요? 4,500만 원. 4,500만 원 맞네요. 자, 4,500만 원 받는데 주식은 액면가로 자본금을 잡아야 되죠. 그래서 자본금은 5천만 원. 그리고 주식 발행비가 있었대요. 주식 발행비 100만 원. 이렇게 내보냈어요. 그러면 얼마가 손해예요? 4,500만 원 받았는데 발행된 거는 5천에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600만 원만큼 손실을 봤죠.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을 쓰는 겁니다. 자, 주식 발행비는 액면가액과 발행 가격의 차익에서 차가감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할증 발행을 했다. 그러면 그렇죠. 할증 발행에서 빼면 되는 거예요. 자, 할증 발행 볼게요. 액면가액이 발행가보다 작은 경우, 즉 발행 가격이 큰 경우죠. 자, 5,000원짜리 주식을 6,000원에 발행했네요. 1,000원만큼 더 발행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자본금은 5,000원 곱하기 만주 해서 5천만 원. 그리고 나는 얼마를 받았냐? 6,000원에 만주 해서 6천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얼마만큼 이익이에요? 그렇죠. 1,000만 원. 그래서 주식을 발행할 때 초과금이다 라고 해서 1,000만 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요거는 주식과 관련된 거, 즉 자본과 관련된 거라 자본잉여금이고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에 속합니다. 우리가 주식을 발행할 때도 신주 발행비 또는 주식 발행비가 생겨요. 왜냐하면 광고비도 들 수 있고 주권 인쇄도 하고 인쇄, 금융기관 수수료, 변경등록세 이런 거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주 발행비 또는 주식 발행비도 할증 발행, 즉 금액을 액면 가격이 발행 가격보다 작은 경우, 즉 발행 가격이 큰 경우죠. 이럴 경우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빼시고요. 할인 발행일 경우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한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기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기 주식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 회사 주식을 우리가 사는 거죠. 자,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1000주를 5,000원짜리인데 내가 6,000원에 샀어요. 자, 그러면 그렇죠. 자기 주식 600만 원이 늘어납니다. 처분시는 500주인데 매입 가격으로 처분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액면가액으로 처분하면 안 됩니다. 자, 매입 가격이 6,000원짜리가 장부 금액이 되겠죠. 그런데 4,500원에 매각하고, 자, 4,500원에 매각했으니까 1,500원만큼 손해를 봤죠. 자, 요렇게 자기 주식 500주니까 300주고 4,500원에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75만 원이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요때 혹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있다. 그러면 그걸 먼저 상계 처리하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갖다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자기 주식 300주 6,000원짜리인데 8,000원에 매각했네요. 주식 대금은 보통 예금에 계좌했는데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계정이 얼마가 있대요? 45만 원이 있다고 가정을 했어요. 자, 6,000원짜리를 8,000원에 팔았으니까 이익을 받잖아요. 그런데 얘를 먼저 갖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3, 8이 24, 240만 원 들어왔고 자기 주식은 6, 3, 18 해갖고 180만 원이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먼저 갖다 씁니다. 45만 원 먼저 쓰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 이익이 생겼으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돼요. 이거를 몽땅 다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을 60만 원 이렇게 해놓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잘 기억해 두세요. 자기 주식 처분 손실과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은 서로 상계 처리한다라는 거예요. 있을 경우. 자, 이번에는 자기 주식을 사갖고 바로 소각할 겁니다. 그죠? 자, 바로 소각을 하는 경우에는 액면가가 중요하겠죠. 액면가가
자본금으로서 줄어들어야 됩니다. 자, 100주를 얼마에 주고 샀냐? 6,000원에 주고 샀습니다. 6,000원에 주고 샀던 자기 주식을 지금 소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자기 주식을 100주니까 60만 원이죠? 차변에 60만 원이라고 가지고 있던 거 매각하니까 없애줍니다. 그죠? 그리고 소각을 했다라는 건 태워버렸다라는 거죠. 태워버렸으면 자본금이 줄어들어야 돼요. 이때 자본금은 액면가액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본금 50만 원. 그리고 주식을 소각했기 때문에 감자를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자차손이 10만 원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이익잉여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변동에 있어서 생긴 잉여금이 아니라, 그렇죠, 영업활동에 의해서 획득한 이익이죠. 그런데 외부로 나가지 않은 경우에요. 그래서 기업 내부에 유보되어 있는 잉여금을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이익잉여금은 기처분 이익잉여금과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미처리 결손금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기처분에는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이 있어요. 자, 법정적립금의 대표적인 건 이익준비금이 있겠죠. 자, 이익준비금. 그리고 임의적립금에는 뭐 적극적 적립금과 뭐 소극적 적립금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하고, 거기에서 뭐 사업확정 적립금, 감채 적립금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잉여금을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 회사가 결손금이 발생했어요. 자, 결손금이 발생했을 때는 그 결손금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그 결손금의 처리 순서는 임의적립금 이익액을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기타 법정적립금 쓰고, 그런 다음에 이익준비금 이익액, 또 그 다음에도 없다 그러면 자본잉여금 이익액에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사용하셔야지 돼요. 자본의 이제 마지막 배당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배당금은 기업이 이익을 얻었을 때, 일정 기간의 영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었을 때 주주총회나 또는 이사의 결의에 따라서 주주들에게 배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주주에게 자본 출자에 대한 대가로 배분하는 것을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배당금에는 현금 배당이 있고 주식 배당이 있죠. 자, 그래서 배당 기준일에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는 주주를 확정하는 시간적 기준으로서요, 결산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배당 기준은 언제? 결산일을 기준으로 하고, 배당 선언하는 거예요. 선언은 언제 하느냐? 배당 의무가 발생하는 시간적 기준 해서 실제적인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날이에요. 자, 부담하게 된다라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땅땅땅 해갖고 얼마 배당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가 배당 선언일이 되고요. 배당금 지급일은 배당 의무를 이행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배당금을 지급하거나 주식을 교부하는 날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배당금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기준일에는 배당에 대한 회계 처리가 없어요. 결산일을 기준으로 할 거니까 기준일에는 없어요. 그런데 배당 선언일, 즉 주주총회가 끝나서 주주총회에서 땅땅땅 해갖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류시켜 놓고요. 주식인 경우에는 미교부 주식 배당금, 그리고 차변에는 2월 이익잉여금을 없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당 지급일이 되면 미지급 배당금은 현금 또는 뭐 보통예금, 그래서 소득세 15.4% 띄고 배당시키시면 되고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 주식 발행한 거죠. 그래서 자본금으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본의 배당금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투자자산, 무형자산, 또 사채, 충당부채, 그 다음에 자본과 관련된 발행, 그리고 또 배당금 이런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장시간 너무 많이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